지금 이 장관 2명 임명을 놓고 여당은 조대엽을 포기하자 보수 야당은 송영무를 하차시켜라. 웃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둘 다 집에 가는 거고요. 쓰레기든 말든 데리고 쓰겠다 하면 쓰는 거겠죠.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가야지. 이게 2명이냐 1명이라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것부터가 좀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대치정국이 협상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그래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대엽, 송영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일단은 임명을 조금 늦춰달라 하니까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추경이든 더 나아가서 장관 임명이든 정부 조직법이든 뭘 하려고 하면 120석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지율은 83%인데 의석은 120석이다. 이 차이를 알아야지요. 우리가 지지율이 83%다. 저는 그것도 실제로 그럴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지지율이 83%라고 우긴다고 마치 국회를 전부 지배하고 야당 의원들을 종부리듯이 부리면서 정치를 마음대로 끌어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하면요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한때 이 민주당에 몸을 담았던 이 원로가 뼈아픈 소리를 하나 했습니다. 유인태 전 의원이자 청와대 정무수석도 했죠. 노무현 정부 때 초대 정무수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조선일보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조대엽, 송영무는 점수로 매기자면 시학점이다. 조대엽 후보자는 문재인 민정수석 시절이었더라면, 즉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때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때라면 잘렸을 사람이다. 이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는 사람이라도 흠결이 있으면 칼같이 잘랐던 사람이 당시 인사검증 책임자였던 문재인 민정수석이었다. 노무현 대통령 옆에 문재인 수석이 있었던 것처럼 조국 민정수석이 역할을 해야 된다. 이래 말을 했습니다. 이 둘 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을 겨냥해서 유인태 전 의원이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 한 겁니다. 유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이 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지 않기를 바란다 했습니다. 자, 지금 여당의 의총에서는 송조 둘 중에 한 명을 포기하자 하고 친문계는 이렇게 침묵을 하고 추경과 정부 조직법 처리를 위해서 야당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내야지 국민의당을 너무 코너로 모는 게 옳으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친문들도 강경론을 자제하면서 공개적인 충돌을 피하려고 하고 있고, 청와대는 야당이 너무한다면서 이번 주에 송하고 조를 임명 강행을 하려다가 우원식 원내대표 등의 유예 부탁을 받고 잠시 이렇게 쉬고 있고, 그러니까 한 두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야당들은 송조를 임명 강행하려면 청문회는 왜 하냐, 이들에 대한 임명 찬성 여론이 당신들 여론 좋아하는데 20%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당이 이렇게 추경에 목을 매면서 이렇게 신경을 쓰는 이유는 10년 집권 플랜을 짜기 위해서인데, 그 10년 집권 플랜이 뭐냐 하면 국토교통부 추경에 담겨있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원도심, 구도심에 이렇게 재개발, 즉 이명박 정부에서는 뉴딜이라고 해서 도시 재개발을 했죠. 이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살리면서 낙후한 구도심에 어린이집, 공부방, 무인 택배함 등을 설치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그리고 이런 어떤 도시 재생의 현장 활동가니 사회적 경제 조직, 즉 사회적 기업이니 이런 것들이 들어가 가지고 전체를 갖다가 좀 환경을 좋게 만든다. 즉 이런 환경운동가, 도시 무슨 재생운동가, 문화운동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한 1000억 정도의 추경이 들어가지만은
나중에는 한번 넣어놓고 나면 그걸 관철하기 위한 예산들이 매년 몇십 조씩 투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진보 진영이 이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과거 이명박 정부의 뉴타운, 뉴딜 이런 부분에 맞설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외에도 저소득층이나 노인층 등에게 이 복지사업에 한 800억 정도를 의료비, 돌봄 서비스, 노인 일자리 단가 인상 등으로 해주고, 그러면서 결국 의료 공공성 강화라는 진보의 캐치프레이즈에 또 저소득층 주거 생활 개선에 돈을 품으로써 이들을 자신들의 정치 기반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어떤 배경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인태 전 의원은 만약에 문 대통령이 이 두 사람을 다 임명하면 이제는 야당 이외에도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협치 불발의 책임이 돌아가게 된다. 그 경우 상당히 오만하게 비칠 거다라고 했고, 우리나라는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대의기구인 국회를 존중해야 된다. 마음에 안 든다고 여론조사만 이렇게 믿고 국민 보고 가겠다는 발상은 잘못하면 오만에 빠질 수 있다. 참 현 여권에도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이런 분을요 좀 데려다가 쓰지 어찌하여 그리 쓰잘데기 없는 사람들만 갖다가 옆에 꼽아놓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잘하니까 지지율이 높은 게 아니겠느냐 라면서도 70~80%의 지지율이 언제까지 유지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된다. 지지율에 취해서 오만하게 비치지 않게끔 자기 성찰을 해야 된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 말을 했습니다. 제가요 유병헌 사태 즈음해서 2014년경부터 TV에 나가서 제가 참 간이 컸죠. 안 그러면 좀 모질한 놈이거나 TV에서 박 대통령의 핵심 척건 3인방이니 어쩌니 이런 사람들은 좀 물러가고 이들이 대통령에게 마치 지지율만 관리되면 모든 게 다 잘 돼가는 것처럼 눈을 가려서는 안 된다. 지지율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의 계기가 오면 푹 꺼져버릴 수 있다. 그런데 좀 떨어지면 또 조금 이벤트 하면 올라가고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근본적인 개혁을 하는데 집중해야지 지지율 관리의 대상 정도로 생각을 해서 쇼맨십만 보이도록 해서는 큰일 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바닥이 40이다, 바닥이 50이다 이럴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닥 밑에는 지하 10층이 올 수도 있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 자, 지지율 관리로 초반에 좀 끌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이 지지율은 형편없이 떨어질 수 있고 한 자리 숫자 같은 정권도 많다. 정신 차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 하니까 엄청 싫어하더만요. 그래서 점점 저는 배척 대상이자 척결 대상이 되어버렸죠. 박근혜 정부에서도. 자, 유인태 전 의원 이 말 하니 엄청 싫어했을 겁니다. 청와대가 저 유인태가 돌았다. 입을 좀 막아라 이럴 겁니다만 지금 유 전 의원은 송조 두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 전력을 들어서 그나마 송영문 후보자는 우리 사회의 음주운전 개념이 약하던 91년의 일이라고 치자 조대엽이는 2007년에 만취 운전을 한 지 지금 10년도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송영무가 로펌으로부터 월 3천만 원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게 국민 정서에는 안 맞지만은 그래도 그만한 사람 찾기가 정 어렵다면 이 조대엽 한 명이라도 야당의 철회 요구에 양보해야 된다. 저는 이 말은 마음에 안 드는데 2명 다 반드시 잘라야 된다 이런 말을 끝까지 밀고 가지는 못하겠죠. 이분도 여권 인물인데요. 그러면서 정의당조차도 문재인 정부의 거의 모든 인사에 협조하다가 유일하게 조대엽의 반대 목소리를 냈다. 여론은 대통령이 그 정도는 수용해야 될 거라고 본다. 이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5대 결격사유 인사원직을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리 사과를 했을 때 놀랐다. 인사를 직접 발표하고 질문 없느냐까지 물어서 기자들을 놀라게 한 대통령이 처음에 그랬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발표할 때 직접 했죠. 왜 직접 나와서 사과는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
그렇게 했더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좀 더 겸손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으로 보였을 거다. 이 말을 했고요.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을 겨냥해서 머리 자르기 발언을 한 데 대해서는 당대표로서 정제된 행동을 해야 된다면서 추 대표가 지금 문재인 지지자들에게 영웅이 됐다 하는데 문 대통령의 후광에 취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끌려가면 이 정권은 망한다. 옛날에 추미애 대표 스스로도 새누리당을 향해서 여의도 출장소다, 그 숙이다라는 비판을 엄청나게 했는데 지금 본인이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간에는 내년 서울시장 나오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 나오면 무조건 되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겉으로 말을 못해도 속으로는 추미애 대표의 돌발 발언에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렇게도 말을 했고요. 안철수하고 홍준표에 대해서도 평을 했는데 안철수에 대해서 자기가 불능하다고 본다면서 대선 토론회 때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물을 때 치명타를 입었다. 그분은 왜 제가 했던 말을 자기 입으로 또 TV 앞에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서는 성한종 리스트와 관련해 새 정부와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무죄 판결을 받는데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거는 조언을 한 거라기보다는 좀 엿을 미긴 발언을 했다고 봅니다. 자, 추미애 대표와 지금 민주당 주변의 강경 그룹들에게 제가 충고하고 싶습니다. 정권요, 절대 잡았을 때요, 한 30년 집권할 것 같고, 밤마다 만나자고, 끼니마다 만나자고, 돈 있고, 빽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눈에 보이는 거 없지요. 그래서 점점 더 권력 핵심을 향해서 충성을 바치고 싶다, 이렇게 느끼겠지요. 그러다가 정권 바뀌면 지금 구치소에, 서울구치소나 이런 데 가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옮겨갔다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한때. 그렇게 됩니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추미애 대표요, 지금 정치 많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의도 출장소 소장이 옛날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여서 이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숨만 쉬면 알아서 손들고, 안 그러면 미리 가서 칼춤 치고 그러지 말길 바랍니다. 좀 창피한 줄도 알아야죠. 제가 요즘 자유한국당의, 바른정당의 비판을 좀 하니까 아주 험한 저한테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통틀어서 문파들한테 욕을 처먹고, 자유한국당에도 또 그 지지자들에게도 욕을 먹고, 바른정당에도 욕을 먹는, 욕을 이렇게 다양하게 먹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중도가 아닙니다. 저는 보수고 개혁 보수입니다. 자, 보수가 똑바로 가는 길에 정신 차리고 좀 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그렇게 소리가 듣기 싫었어요. 저한테 비판을 하십니까? 자, 그렇게 남의 비판을 듣기 싫어하는 수구 기득권 보수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요, 정치판에 얼씬거리지 않은 보수의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정치판에 얼쩡거리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최근에 총선이고 대선이고 어디에도 얼씬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서 내가 누구하고 가까이 없더니 아주 헛소리까지들 해대더만요. 저는 누구하고도, 정치권에 있는 사람 누구하고도 만나거나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얼씬거리지를 않는 사람이고, 근처 가서 한자리 하겠다고 딸랑거리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누구 못지않게 젊을 때부터 정치에, 기성 정치의 허구와 부패와 저질성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정치에서 제가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행여나 제가 정치를 한다면 당을 제 이름으로 만들어서 그 간판을 들고 나가서 좌우 보수 진보 이 썩은 정치를 썰어버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걸 하지, 제가 기성 정치에 빌붙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총선이고 대선이고 얼씬을 안 하는 겁니다.
사실 정치에 관한 논평을 하고 그 언저리에서 살아가는 저 같은 사람이 이 정치권에 그렇게 얼씬 안 하고 선을 긋고 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본 사람들도요, 제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 전부 다 끈을 대어서 구멍을 파고 있더만요. 제가 앞으로 더 심한 비판도 할 겁니다. 자, 제가 뭐라 했습니까? 지난 대선 때 저런 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처음엔 제가 말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이미 망한 정권에, 그리고 그 뭐 전체 자기들끼리도 흩어져서 싸우고 쌈박질 나고 누가 올리 니가 올리 하는 이 보수판에 저까지 끼어들어서 그러기 싫어서 제가 주로 문재인 후보와 당시 좌파 진영을 향해서 비판을 했지, 별로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비판할 거리가 없어서 아는 게 아니라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 처음에는 탄핵 통과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 국회에서. 그동안 나중에 이제 홍준표 후보 확정되고 한참을 한 자릿수 있더니만 조금 올라가니까 역전됐다고들 다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 했습니까? 메시지 저런 식으로 하면 젊은 사람 표나 수도권 표 안 나온다. 영남에서도 절반도 못 얻는다. 그래가 어떻게 이기냐. 이기는 거는 고사하고 메시지 안 바꾸면 25% 안 넘는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24.2% 나왔잖아요. 그리고 바른정당하고 다 합쳐봤자 30% 정도밖에 안 나올 거다 라고 했는데 그리 됐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또 당대표로 왔습니다. 혁신위원장 앉혔습니다. 뭐 혁신위원장이 한 말에 대해서 지금 한간에 시끄러운데 저는 그거 말하지 않겠습니다. 뭐 좀 될 사람 보고 이야기를 해야죠. 말하지 않을 건데요. 자, 보수가 지금 국회 107석을 가진, 작년까지만 해도 40%의 지지를 받던 정당이 오늘날 지금 10%로 5%로 떨어져 있는데, 이 원인이요, 너무 오래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지금까지 한번 보세요. 좀 있으면 1년째 이 지경이 되는 상황이 올 건데요. 지금 몇 가지 현재 이야기하는 문재인 정권은 홍준표 대표 말대로 주사파 정권이다 칩시다. 그럼 주사파 정권한테, 그리고 정말로 촛불 든 빨갱이들한테, 그걸 빨갱이라 칩시다. 좌파라고 칩시다. 흔히 강경 보수가 이야기하는 대로 정권을 뺏기고, 정권 뺏긴 것도 칩시다. 전 대통령은 깜빵에 가고, 깜빵 간 것도 그렇다 칩시다. 정권을 뺏길 때 24%밖에 득표 못하고, 그걸 될 거라고들 다들 착각을 하고 거기에 매몰됐다가 이제는 또 당을 새롭게 바로 잡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다 칩시다. 그러면 기존의 이런 메시지와 행태로 그 허접한 종북과 촛불들한테 정권 뺏겼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못났으면 그 허접한 주사파들한테 그래 정권을 뺏깁니까? 길거리에서 몇 명 촛불 들고 나서서 그 촛불이 좀 많아졌다고 정권 뺏깁니까? 터키 보니까 한국보다 훨씬 많은 200만 명이 나왔어도 정권은 공고하더만요. 그거는 뭔가 하면 내부에서 정권을 끌어갈 수 없는 균열이 이미 심하게 발생한 거고, 바른정당으로 도망간 반란군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닙니다. 망할만 하니까 망한 거고요. 그 망한 거는 면세점에서 보듯이요, 정권 잡은 사람들이 대기업이니 힘 있고 돈 있고 이런 사람들하고 전부 결탁이 되어가지고요, 썩어 문드러져 갔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겠지요. 우기고 싶겠지요. 그런다고 긴 게 아닌 게 되는 게 아닙니다. 비판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어느 날 사람이 환골탈태해서 기존에 있는 보수가 예를 들어서 핵심위원장 한 명 앉히고 신보수주의 주장하면 세탁이 되어가 새로워집니까? 그럼 좌파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못하냐겠죠? 노빠들이 세탁해서 문파가 돼서 집권에 성공하지 않았냐? 솔직히 이야기를 하자면 타겟민이 요가지만은 타겟민이가 왜 안 잘리는 줄 아십니까? 갖고 있는 테크닉이나 이 머리 돌리는 게 여기 보수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이거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게 옳은 건 아닙니다. 정말로 테크닉에 불과하고 꼬리로 몸통을 감추는 행동인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의 본질이 이 찌질한
좌우파들 때문에 한마디로 저질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민도 음인화되어 있어요. 딱 그런데 맞춤형 정치적 테크닉, 정치공학을 선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질적 개혁은 하지 않더라도 테크닉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 보면 말하는 테크닉도 없잖아요. 대표들이. 이해운 대표가 자기가 대표 될 거라고 생각했으면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일주일 안에 해도 너무 잘한다. 안보까지도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홍준표 대표가 대통령이 외국에 나갔을 때는 비판을 안 하는 게 예의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굳이 이런 말 안 하고요. 센 발언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발언을 해서 내가 당신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주고 싶다라는 걸 노출시켰냐. 이것 자체가요. 테크닉으로도 실패했다는 겁니다. 유석춘 혁신위원장이 됐으면요. 저는 뭐 그분을 그분을 어쩌다고 하는데 보수에 뭐 별 인물이나 있습니까? 근데 어쩌다 칩시다. 그분이 되었으면 건국절 이야기니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니 탄핵 이야기니 이런 것들은 뒤로 좀 미루고요. 자기 마음에 생각이 있다. 진짜 도와주고 싶으면 좀 미루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보수의 어떤 새로운 가치와 비전에 대해서 정립이 안 돼 있다. 그리고 지난 지금 정권이 뺏기고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구치소 가고 대선에서 참패하는 과정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없다. 이런 부분들을 일단 백서부터 만들어서 가겠다. 우리는 잘 못 볼 수 있으니 외부에서 냉철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좀 들어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 아니냐는 겁니다. 제가 홍준표 대표 한마디 했다고 엄청 뭐 매일 들어와서 저한테 씹어대고요. 그러면서 좀 지켜보면 알 건데 어쩐데 하는데요. 처음부터 방향이 바로 가야 지켜보면 더 바로 갑니다. 처음부터 목표가 저기고 타켓이 저긴데 방향이 이래 가 있으면 시간이 가면 더더 잘못 나갑니다. 정치는요. 기본적인 몇 가지 일에 대한 말을 잘못할 정도면 그건 정치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득권, 수구 기득권 보수가 비판을 꺼려 하는 거는요. 그들이 그렇게 지금 혐오해 마지 않는 그래도 겁까지 먹고 있는 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 행동과 뭐가 더 잘났습니까? 더 못났다고 봅니다. 저렇게 해도 저 촛불과 문파 데리고 집권해서 권력 잡아서 갖고 가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틀려버리고도 왜 우리가 저렇게 허접한 사람들한테 틀렸지? 실제는 그게 아닌데 선동에 놀아놨다? 자, 지금 태극기 부대에 가시는 많은 분들요. 선동 때문에 정권 뺏겼다. 지금이 무슨 레닌이나 마르크스가 혁명하던 시대입니까? 선동 때문에 정권을 뺏겨요. 모든 것이 쌓이고 쌓여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비판을 꺼려하면요. 그러면 전부 같은 색깔들끼리 모여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이야기들만 제가 똑같이 해줄까요? 그런 사람들 충분히 많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 들어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줄까요? 제가 어느 날 말도 안 할 때는 이제는 관심도 끌 때는 눈꽃만큼의 애정도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겁니다. 새로운 보수 하겠다면요. 비판 세게 들으세요. 이렇게 쉬고 있고 그러니까 한 두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야당들은 송조를 임명 강행하려면 청문회는 왜 하냐. 이들에 대한 임명 찬성 여론이 당신들 여론 좋아하는데 20%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당이 이렇게 추경에 목을 매면서 이렇게 신경을 쓰는 이유는 10년 집권 플랜을 짜기 위해서인데 그 10년 집권 플랜이 뭐냐 하면 국토교통부 추경에 담겨있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원도심, 구도심에
이렇게 재개발, 즉 이명박 정부에서는 뉴딜이라고 해서 도시 재개발을 했죠. 이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살리면서 낙후한 구도심에 어린이집, 공부방, 무인택배함 등을 설치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그리고 이런 어떤 도시 재생의 현장 활동가니 사회적 경제 조직, 즉 사회적 기업이니 이런 것들이 들어가 가지고 전체를 갖다가 좀 환경을 좋게 만든다. 즉 이런 환경운동가, 도시 무슨 재생운동가, 문화운동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한 1000억 정도의 추경이 들어가지만은 나중에는 한번 넣어놓고 나면 그걸 관철하기 위한 예산들이 매년 몇 조씩, 몇십 조씩 투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진보 진영이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과거 이명박 정부의 뉴타운, 뉴딜 이런 부분에 맞설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외에도 저소득층이나 노인층 등에게 지지율만 관리되면 모든 게 다 잘 돼가는 것처럼 눈을 가려서는 안 된다. 지지율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의 계기가 오면 푹 꺼져버릴 수 있다. 그런데 좀 떨어지면 또 조금 뭐 이벤트 하면 올라가고,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근본적인 개혁을 하는데 집중해야지 지지율 관리의 대상 정도로 생각을 해서 쇼맨십만 보이도록 해서는 큰일 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바닥이 40이다, 바닥이 50이다 이럴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닥 밑에는 지하 10층이 올 수도 있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 자, 지지율 관리로 초반에 좀 끌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이 지지율은 형편없이 떨어질 수 있고 한 자리 숫자 같은 정권도 많다. 정신 차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 하니까 엄청 싫어하더만요. 그래서 점점 저는 배척 대상이자 척결 대상이 되어버렸죠. 박근혜 정부에서도. 자, 유인태 전 의원 이 말 하니 엄청 싫어했을 겁니다. 청와대가 저 유인태가 돌았다, 입을 좀 막아라 이럴 겁니다만, 지금 유 전 의원은 송조 두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 전력을 들어서 그나마 송영문 후보자는 우리 사회의 음주운전 개념이 약하던 91년의 일이라고 치자 조대엽이는 2007년에 만취 운전을 한 지 지금 10년도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송영무가 로펌으로부터 월 3천만 원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게 국민 정서에는 안 맞지만은 그래도 그만한 사람 찾기가 정 어렵다면 이 조대엽 한 명이라도 야당의 철회 요구에 양보해야 된다. 저는 이 말은 마음에 안 드는데, 두 명 다 반드시 잘라서 정치를 마음대로 끌어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하면요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한때 이 민주당에 몸을 담았던 이 원로가 뼈아픈 소리를 하나 했습니다. 유인태 전 의원이자 청와대 정무수석도 했죠. 노무현 정부 때 초대 정무수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조선일보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조대엽, 송영무는 점수로 매기자면 시학점이다. 조대엽 후보자는 문재인 민정수석 시절이었더라면, 즉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때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때라면 잘렸을 사람이다. 이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는 사람이라도 흠결이 있으면 칼같이 잘랐던 사람이 당시 인사검증 책임자였던 문재인 민정수석이었다. 노무현 대통령 옆에 문재인 수석이 있었던 것처럼 조국 민정수석이 역할을 해야 된다. 이래 말을 했습니다. 이 둘 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을 겨냥해서 유인태 전 의원이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 한 겁니다. 유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이 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지 않기를 바란다 했습니다. 자, 지금 여당의 의총에서는 송조 둘 중에 한 명을 포기하자 하고 친문계는 이렇게 침묵을 하고,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해서 야당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내야지 국민의당을 너무 코너로 모는 게 옳으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친문들도 강경론을 자제하면서 공개적인 충돌을 피하려고 하고 있고, 청와대는 야당이 너무한다면서 이번 주에 송하고 조를 임명 강행을 하려다가 원식 원내대표 등의 유예 부탁을 받고 잠시
지금 이 장관 2명 임명을 놓고 여당은 조대엽을 포기하자 보수 야당은 송영무를 하차시켜라 웃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둘 다 집에 가는 거고요. 쓰레기든 말든 데리고 쓰겠다 하면 쓰는 거겠죠.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가야지. 이게 2명이냐 1명이라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것부터가 좀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대치정국이 협상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그래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대엽, 송영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일단은 임명을 조금 늦춰달라 하니까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추경이든 더 나아가서 장관 임명이든 정부 조직법이든 뭘 하려고 하면 120석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지율은 83%인데 의석은 120석이다. 이 차이를 알아야지요. 우리가 지지율이 83%다. 저는 뭐 그것도 실제로 그럴 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지지율이 83%라고 우긴다고 마치 국회를 전부 지배하고 야당 의원들을 종부리듯이 부리면서 이 복지사업에 한 800억 정도를 의료비, 돌봄 서비스, 노인 일자리 단가 인상 등으로 해주고 그러면서 결국 의료 공공성 강화라는 진보의 캐치프레이즈에 또 저소득층 주거생활 개선에 돈을 푸물어서 이들을 자신들의 정치 기반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어떤 배경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인태 전 의원은 만약에 문 대통령이 이 두 사람을 다 임명하면 이제는 야당 이외에도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협치 불발의 책임이 돌아가게 된다. 그 경우 상당히 오만하게 비칠 거다라고 했고 우리나라는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대의기구인 국회를 존중해야 된다. 마음에 안 든다고 여론조사만 이렇게 믿고 국민 보고 가겠다는 발상은 잘못하면 오만에 빠질 수 있다. 참 현 여권에도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이런 분을요 좀 데려다가 쓰지 어찌하여 그리 쓰잘데기 없는 사람들만 갖다가 옆에 꼽아놓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잘하니까 지지율이 높은 게 아니겠느냐 라면서도 70~80%의 지지율이 언제까지 유지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된다. 지지율에 취해서 오만하게 비치지 않게끔 자기 성찰을 해야 된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 말을 했습니다. 제가요 유병헌 사태 즈음에서 2014년경부터 TV에 나가서 제가 참 간이 컸죠. 안 그러면 좀 모질한 놈이거나 TV에서 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 뭐 3인방이니 어쩌니 이런 사람들은 좀 물러가고 이들이 대통령에게 마치